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1998년 75세에서 20년 사이에 82.7세로 올랐고 합계 출산율은 1.45명에서 2023년 기준 0.73명으로 낮아졌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1998년 이후 25년째 9%에 묶여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인상률과 소득 대체율 등을 두고 국민연금 개혁 논란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인데요. 경제와의 이슈,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 개혁 산 넘어 산 핵심 쟁점은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 1998년부터 25년째 제자리. 저출산 고령화 심화, 국민연금 고갈 위기. 국민연금 제5차 재정 추계 현행 유지 시 2055년 기금 소진 전망.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IMF는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향후 연금 개혁이 없는 한 2075년이면 정부 부채 규모가 GDP의 2배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올해 초 국민연금 제5차 재정 추계 결과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국민연금법 4조에 따르면 5년에 한 번 재정 수지를 계산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하지만 1998년 이후 보험료율은 9%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나마 2007년에는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개혁이 있었지만 연금 재정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저출산 상황 속에 올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다양한 이견으로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1월 두 가지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는 소득보장 강화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두는 재정 안정 강화안입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당장 돈을 더 걷는 보험료율 인상보다 큰 틀의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산 너머 또 다른 산을 마주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우리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로드맵은 어떻게 그려져야 할까요? 국민연금 개혁 산 넘어 산 핵심 쟁점은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요즘 뜨거운 감자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개혁안이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그 배경과 현황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걸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 얘기만 나오면 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을 것이고 경제는 고도 성장을 질주할 것이고 또 평균 수명은 예전에 환갑잔치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60세까지도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 받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 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우리 국민연금 제도를.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도입한 제도가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소득 대체율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income replacement rate이라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근로기간 동안 자기 회사 다닐 때 직장 생활할 때 받던 월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분모고요. 연금 받는 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분자입니다. 그래서 근로기간 동안에 자기가 받던 월급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연금 소득 대체율이라 그럽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을 가입해서 총 그 1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4천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아있을 동안에 나눠주겠다라는 게 소득 대체율로 보면 될까요? 이게 좀 복잡한데 우린 거기다 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어놨어요. 뭐냐면 저 중간 소득자 기준으로는 40년 가입한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중간 소득보다 낮은 분들은 그 70%보다 더 높은 소득 대체율이고 70%보다 높은 분들은 자기 걸 저소득층에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70%보다는 좀 낮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중간 소득자 기준으로 이제 소득 대체율 70%라는 건 뭐냐면 40년을 가입했다 그러면 중간 소득자 기준으로 월급이 예를 들어서 월 200만 원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70%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제 지금의 어떤 사적 연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그런데 그 당시 부담한 보험료는 3%만 부담을 했어요. 그 정도를 지급하려 그러면 보험료를 예를 들면 최소한 20% 이상 아무리 고금리 시절이었다 그래도 20%를 부담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점차 개혁을 몇 차례 했지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소득 대체율이 42.5%고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서 2028년이 되면 40%로 낮아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국민들이 요즘 싫어하신다고 정치권에서 이걸 적극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1998년에 보험료가 9%까지 올라온 이후로 25년 동안 거기서 단 1%포인트도 못 올렸어요. 물론 그 다음에 중간에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으로 낮춘 적은 있었죠. 네네. 원래는 70인데 98년도에 70을 60으로 낮췄고 2007년도 개혁 때 60을 2028년까지 40으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장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연금제도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전형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게 부담하면서 많이 받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예전에는 연금 받는 기간은 한 10년 정도, 길게 받으셔야 한 15년 정도 받으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보통 최소 25년에서 30년 이상 받도록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죠. 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나쁜 건 뭐냐면 예전에는 60년대만 해도 한 가정에서 아이들 보통 한 5명은 보통 출산을 했지 않습니까? 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올해 지금 보면 이 0.73까지 떨어지고 내년에 0.6까지 떨어지는 이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연금제도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래서 얼마나 오랜 기간 연금을 받을 거냐.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세대 간 부양이니까 미래 노인 인구들 연금 받는 분들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서포트 지탱해 줄 어떤 미래 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현재 출생률들이 얼마나 될 건가. 그다음에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특정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추이를 볼 때 우린 그 3가지 요인이 전 세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나쁜 국가에 속하는데 이 연금제도 역사가 짧으면서 많은 국민들은 여태까지 주로 보험료만 내오고 있고 연금은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는데 계속 뭐 주기적으로 이 연금제도가 재정이 불안정하다, 지속이 불가능하다,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은 이 피로도 짜증 지수가 이제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 주신 대로 그 보험료율은 9%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은 9%를 본인 부담 4.5%하고 그 회사가 4.5%를 내주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 지금 소득 대체율은 42.5%인데 이제 점점 내려가 40%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은 그 지금 그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이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글쎄 이제 우리가 OECD 기준으로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오래 익숙하다 보니까 보험료 9% 부담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수준의 소득 대체율을 제공하는 OECD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수준입니다. 뭐 다른 어떤 외국 요인들이 있고 최근에 발표된 자료들은 뭐 우리가 31%로 떨어진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다 소득 비례 연금인데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우리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보니 고소득층의 소득 대체율이 낮아져서 그런 거지 평균적인 어떤 제대로 우리가 운영을 이 제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소득 대체율이 40%가 넘어가는 국가입니다. 근데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니 소득 대체율 한 42.5%를 그 제공하는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보험료를 18% 이상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보험료를 이상은 부담하고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보험료를 9%를 부담하고 있다 보니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보험료 1%포인트 올리는 것만 해도 가입자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다 보니 계속 미루면서 어떤 문제가 더 심화되고 커진 거. 사실 그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혜택을 받지만 지금 그 4대 보험을 내기 위해서 건보료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일반 서민들은 사실 건보료하고 국민연금만 내더라도 소득이 빡빡하다 해서 저항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최근에 이제 프랑스도 좀 문제가 돼서 좀 시끄럽고 과거에 프랑스, 일본 이런 데들이 연금 개혁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이것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지지율이 떨어져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돌파를 해나갔을까요? 지금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의 한 70%가 소위 말하는 자동 안정 장치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이 자동 안정 장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걸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나라에서 연금 제도를 운영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세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출생률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그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영어로 sustainability factor, 지속 가능성 계수라는 걸 그 세 가지 요인을 넣어보면 매년 이 제도가 지속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스웨덴은 1985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자발적으로 정치권이 논의를 시작해서 1998년에 이 혁명적인 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자동 안정 장치하고 자기가 낸 만큼 받는 연금 제도. 우리는 낸 거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한 제도다 보니까 재정 불안정이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이 두 가지 혁명적인 개혁을 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는 낸 만큼만 연금을 받도록 한다. 그러니까 후세대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네. 지속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매년 자동 안정 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그 당시 스웨덴이 처음 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스웨덴이 올바른 길로 못 가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의 적절성보다는 재정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만 강조한다고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는데 그로부터 5년 뒤인 2004년에 독일과 일본이 그 제도를 개혁 방안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지지를 받아서 수상이 된 정권을 잡은 3인당의 슈레더 총리가 근로자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독일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한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했어요. 그러면서 초석을 닦은 거죠. 대신 그 슈레더 총리는 정권을 잃었습니다. 네. 기민당 그리고 메르켈 총리 쪽에 메르켈 총리 때 독일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건 3인당의 슈레더 총리가 독일의 미래를 보면서 자기 지지층들을 설득하면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우리 연금제도가 독일 연금제도가 비스마르크형 연금제도라는 게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거든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했냐? 그럼 일본도 2004년에 우연하게 똑같은 애 개혁을 했어요. 독일하고 똑같은 방식,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그럼 일본은 어떻게 개혁할 수 있었겠느냐?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공무원들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연금제도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사실들이 제대로 밝혔고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고이즈미 수상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일본의 연금 제도가 우리보다는 그 당시에도 훨씬 재정 상태가 좋았었는데 연금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도 하고 불만도 많으니 이 연금 제도의 어려운 상황이 어떤지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려고 그러면 초등학생마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치나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연금 책임을 지고 있는데 공개한 게 고이즈미 수상의 요구한 게 뭐냐면 앞으로 100년 뒤에 일본의 연금, 후생연금이 지급할 돈이 우리 돈으로 한 4천조 가량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공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수치를.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으면서 일본은 굉장히 혁명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2004년에 소위 말하는 100년 뒤에도 연금 지금 줄 돈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많은 공무원, 사학, 연금도 우리 군인연금 별도로 운영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일본은 2015년부터 명실상부하게 모든 연금 제도가 하나 연금 제도로 통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코로나 시절에 일본은 그 연금을 좀 줄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확정적으로 연금을 주기로 한 거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자동 안정 장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연금 제도가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모든 연금 제도는 얼마를 내든
네. 2배, 3배, 4배 심지어 더 내야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내든 얼마를 주겠다고 사전에 약속을 해준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그 DB형으로 예, 확정 디파인드 보상. 베네핏 확정 급여형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일본은 그걸 디파인드 컨트리뷰션 DC. 그러니까 DC. 낸 만큼 나중에 퇴직한 시점에 평균 수명 감안하고 기금용 수익 고려해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뭐 이럴 때 뭐 경제가 침체되면서 예를 들면 일본 오랫동안 잃어버린 20년 하면서 물가 상승률도 뭐 마이너스 성장률이 막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여튼 보통 그런 경험은 없지만 보통 공적연금이라는 게 뭐냐면 실질 가치 유지 차원에서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줍니다. 사적 연금하고 달리. 근데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경험한 게 물가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올라가는 쪽만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은 오랫동안 물가가 침체되거나 내려가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본 정부에서 고민 끝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 어떤 물가 변동치를 보면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좀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물가가 있을 경우는 연금액을 그만큼 반영해서 삭감하는 그런 제도를 실제로 시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전 국민한테 연금을 그 강제로 들게 하는 이런 그 디폴트형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별로 혜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해서 개혁을 잘못하면 돈이 오히려 더 깎일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그 우리나라가 그 연금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조금 너무 그 앞서 나가는 이 얘기는 아닐까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 대체라면 좀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린 추상적인 단어 아니겠습니까? 네. 예, 독일에 지금 구글에서 찾아보면 2020년쯤에 제 기억으로 그 독일의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 액수가 한 5만 유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개월로 나누면 제 기억으로 월 4천 유로가 조금 안 되는 거 3천 얼마 됩니다. 근데 이 독일이 지금 보험료 부담하는 게 18.6%입니다. 우리보다 2배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그 지금 서독 지역에 거주하던 남성 근로자들은 40년 정도 이상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받는 평균 연금 액수가 지금 놀라지 마십시오. 1,220유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70만 원에 불과한 거고 또 하나 일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일단 국민소득은 더 높지 않습니까? 일본 보험료는 지금 현재 18.3%입니다. 역시 우리보다 2배가 더 높습니다. 근데 일본 공무원 올해 5월 달에 일본 정부가 공개한 후생노동성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공무원 이제 통합 운영이 됐지만 예전에 공무원이었던 분들은 계속 공무원 공제라는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 있는데 일본 공무원 연금 평균 액수가 150만 원입니다. 월. 그다음에 일본 일반 국민 대상의 후생연금의 평균 액수가 129만 원입니다. 우리보다 보험료를 2배 더 부담하는 나라들이 그 정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물가 상승률 우리가 앞으로 경제 성장이 안 좋아서 물가가 떨어지면 연금 받는 거 삭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연금 받는 분들 대다수 분들은 본인들이 낸 보험료 대비 최소 적게는 2~3배, 많게는 5배, 7배까지 더 받는 거예요. 거기서 물가 연동되는 거, 물가가 뭐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대다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을 제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액수가 적다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5%가 넘었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매년 국민연금의 장점은 그 물가 인플레가 일어나면 그만큼 반영해서 연금액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 올 한 해 이제 1월 달에 작년에 물가 오른 만큼 소비자 물가 오른 만큼 5% 이상을 연금을 올려주다 보니 올 1월 달에 한 달 만에 200만 원 넘는 연금 수급자가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연금 제도를 잘 고쳐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해서 앞으로 경제 성장이 더 높아서 우리가 더 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고민하는 게 더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 운용할 때 보면은 리스크가 가장 작은 채권 포션이 가장 크고요. 네. 그러니까 우량 주식 같은 거 국내 해외에다가 들어가는 거 있고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AI 쪽 대체 투자하는 네. 이런 네. 것들도 해서 네. 밸런스는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금 규모가 굉장히 큰 반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작은 포션인데 국민연금이 국내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서 수익률 저하라든가 오히려 스튜어디십 코드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서 수익률을 좀 갉아먹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뭐 중요한 질문이신데 여기도 이제 완전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데 저는 중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재정 안정화를 자꾸 이제 강조할 때 특히 이제 어떤 특정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국민연금 기금이 많아지면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게 오히려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재정 불안정이 돼서 어느 시점에 국민연금을 기금을 팔 때는 자산 가치를 하락시켜서 그게 오히려 지속 불가능한 쪽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금이 이제 지금 이번에 추계봐도 1,755조 현재가로 더 늘어나게 돼 있고 보험료를 올린다 그러면 그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걸 우리 협소한 자본시장에서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년 우리가 향후 5년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자산 배분을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설정을 하거든요. 거기서 지금 가는 방향은 일관되게 해외 투자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외 투자 비중이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이런 반론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거둔 돈인데 수익률 극대화치 안에서 무조건 해외로만 가는 게 좋은 거냐. 국내 어떤 자금의 동맥 경화도 있는데 이제 이런 비판은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잘 저희가 이건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선진국에서 그 국민연금 계약에 성공한 나라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수치 공개나 투명성을 들었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그거를 토대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부에서 나서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OECD 권고에 보면 우리나라가 그 소득 대체율이 한 60%는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혁안 나오는 것들도 계속 40% 정도에 머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은 조금 나아질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거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가지고 노인 빈곤에서 벗어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내매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작은 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굉장한 그 묘안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선결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득 대체율이 낮다 그러는 건 뭐냐면 OECD 회원국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처럼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소득비례형으로 국민연금을 바꿔주고 기초연금은 파퓰리즘 쪽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OECD에서 권고하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지금 받는 분들은 그대로 두고 점차적으로 65세 되는 분들을 소득 인정액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면 취약 노인한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주면서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소득 대체율 논쟁의 핵심은 예를 들면 스웨덴이 지금 보험료를 18.5%를 내면서 2050년에 예상되는 소득 대체율이 33%입니다. 독일이 보험료를 지금 18.6%를 내면서 2050년에 예상하는 소득 대체율이 37%입니다. 그런데 그들 나라가 어떻게 연금 제도를 운영하냐면 실제 가입하는 기간을 오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웨덴이나 독일이 지금 남성 근로자들은 이미 가입 기간이 4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득 대체율 논란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는 50년 뒤에도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안 된다는 가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거는 연금제도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연금 수급 연령이 올해 63세인데 의무 납입 연령이라는 건 59세에 묶여 있고 2033년이 되면 연금 받는 나이는 만 65세가 됩니다. 한국 나이로 66세인데도 이 부분을 손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층들이 취업 빙하기로 굉장히 취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나이 든 분들 오래 일하게 한다고 정년 연장하면 젊은층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자.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한 5년 늘리면 이 동일한 소득 대체에서 연금 실제 지급액은 굉장히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을 개혁한다는 전제하에 2033년에 정년을 한 65세까지 올린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퇴직 후 재고용으로 한 5년 더 일하게 되면 월급의 한 70%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에 비해서 우리가 가입 기간이 10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이 쓸데없는 논쟁들 상당수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노동시장에 그렇게 오래 남을 수 없는 분들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연금 정책과 사회 정책을 분리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한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연금 제도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산 넘어 산 핵심 쟁점은 이라는 주제로 한국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 개혁해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요. 차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신 윤성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개혁에 자꾸 실패하는 건 미래 재정 부담을 책임져야 할 젊은 세대 전반의 팽배한 불신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더 내고 덜 받는, 덜 내고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개혁으로 모두가 신뢰하고 동의할 수 있는 한국형 국민연금 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